만약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주면 법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용서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법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지 아주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한 여성의 집 현관문 앞에서 헤어진 연인이 커터칼을 손에 쥐고 외친 한마디. 이게 바로 끔찍했던 스토킹 범죄가 최악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지 씨, 그리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 상훈 씨입니다. 둘은 3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는데요. 바로 이별 직후부터 상훈 씨의 행동이 민지 씨의 일상을 서서히 악몽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시 시작하자는 애원 문자로 시작됐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집착을 넘어서 공포가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오는 부재중 전화, 밤늦게 집 앞을 서성이는 CCTV 속 모습, 그리고 결국엔 손에 흉기까지 들고 현관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모든 게 민지 씨에겐 정말 끔찍한 악몽 그 자체였죠. 정말 너무 무서웠던 민지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상훈 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일단 끔찍한 대치 상황은 끝났는데 진짜 복잡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서에서 상훈 씨는 막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민지 씨 마음도 약해지는 거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합의서를 써줘야 하나.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법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왜 고민했냐? 바로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딱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처벌을 못하는 범죄를 말해요. 상훈 씨가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자신에게는 감옥 탈출 카드 같은 거였죠. 상훈 씨 주장은 이거였어요. 아니, 내가 칼 든 건 딱 한 번이잖아. 그 전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은 네가 용서해주면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요. 과연 이 사람 말대로 이 모든 스토킹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볼 수 있는 걸까요? 이 사건 결국엔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요, 아주 단호하고 명쾌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자, 이 화면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상훈 씨는 자기 행동을 용서받을 수 있는 99개의 행동이랑 처벌받아야 할 10개의 행동으로 나누려고 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다.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연속된 특수 스토킹 범죄다. 라고 판단한 거죠.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법적인 근거, 바로 포괄 1죄라는 개념입니다. 뭐냐면요. 처음 문자를 보낸 것부터 마지막에 칼 들고 찾아온 것까지 이 모든 행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단 하나의 의도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각각 다른 범죄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범죄 덩어리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왜 대법원이 이렇게 봤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정말 명확해요. 핵심은 딱 하나,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상대가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면 그 전에 왔던 잘 지내? 같은 평범한 문자도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메시지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법원이 바로 이 점을 본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억지로 합의를 받아내는 이철 피해를 아예 막아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흉지 같은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특수 스토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해 피해자가 너무 무섭거나 압박감 때문에 처벌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더라도 국가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안 돼! 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요한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나 내 주변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절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인 보호를 요청해야 해요. 합의는 섣불리 했다간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신중해야 하고요. 위급할 때를 위한 대비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대응하지 말고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가해자한테 절대 반응해주지 마세요. 여기서 막 화나서 욕을 하거나 답장을 하면 나중에 오히려 쌍방과실처럼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이 오는 모든 연락 기록을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해 두는 것. 이게 나중에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경찰에 신고할 때 그냥 스토킹 당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 조치와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접근 금지 명령이나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합의 문제입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해요. 특히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만 피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절대 응해주면 안 됩니다. 이건 가해자한테 이런 짓을 해도 돈만 주면 되는구나 하는 아주 나쁜 신호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랑 대처 방법들, 이게 그냥 법률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정말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그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법은 더 이상 피해자의 용서라는 감정 뒤에 숨어서 방관하지 않아요.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시길 바랍니다.